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 결과 질환이 아니라 시작 질환인 쓰리고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주제는요. 막히면 큰일, 뇌경색이 되겠죠. 터지면 더 큰일, 뇌출혈일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것도 큰일이지만 터지면 더 큰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맨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혀 좀 황당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혹시 푸딩 좋아하세요? 예, 푸딩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뭐 순두부 좋아하세요? 두부 좋아하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요, 뇌를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촉감이 어떤 촉감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거든요. 두부는 약간 퍼석퍼석해서 좀 다를 것 같고, 순두부는 너무 으깨지니까 그렇게 쉽게 으깨질 것 같진 않고, 뭐가 좀 비슷할까 해서 제가 떠올린 게 푸딩이에요. 요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보들보들하고요. 이게 딱딱하진 않을 것 같고요.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뇌의 느낌을 같이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기 위해서 푸딩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 뇌는요, 진짜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를 우리가 자르잖아요. 그럼 이 뇌가 푸딩 같은 느낌일 텐데 얘가 촉촉하게 잠겨 있을까요? 아니면 뽀송뽀송하게 있을까요? 당연히 촉촉하게 잠겨 있겠죠. 그 촉촉하게 뇌를 적시고 있는 물을 우리가 뇌수라고 하고요. 그 물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뇌수가 머릿속에 있다면 다닐 때 출렁거려서 못 다니잖아요. 걔를 꽉 잡아주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이제 뇌수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은 굉장히 부드러운 막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질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막 있죠? 이게 연질막이에요. 연질막은 느낌으로 보면 똑같진 않지만 비유를 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란 삶잖아요. 계란 먹으려고요. 이제 깔 때 보면 운 좋을 때는 반짝반짝하게 쫙 까지는데 운 안 좋을 때는 바깥에 딱딱한 거는 까지고 그 안에 얇은 거 한 겹 남지 않나요? 예, 그 한 겹 남은 그런 느낌. 아주 보드라운 재질의 막. 요게 이제 연질막이에요. 이 연질막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호를 해주는 막이 위에 있는 경질막이에요. 경질막은 느낌상으로 보면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약간 고무장갑 같은 느낌. 고무장갑. 그러니까 그 계란 껍데기처럼 부드러운 막을 이 딱딱한 고무장갑이 딱 버텨주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 위에 두개골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골막이라 해서 두개골과 우리 두피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막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두피,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두피 위를 머리카락이 감싸고 있는 거죠. 진짜 신비로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계란 껍데기, 이 연질막하고 고무장갑, 이 경질막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으면 얘가 찰싹 붙지 않을까요? 계란 껍데기하고 고무장갑 이렇게 놓으면 탁 붙지 않을까요? 붙지 말라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거미줄 같은 것들이 쿠션처럼 스펀지처럼 완충작용을 하면서 그 경질막과 연질막 사이에 쿠션을 만들어주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을 우리가 지주막 또는 거미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미막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면 파란색 그다음에 빨강색 지금 토막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핏줄이에요. 핏줄. 네. 이 혈관들이 이 지주막 안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 질병이 뇌출혈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질병인데요. 그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거미줄로 막 돼 있는 그 틈 사이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얘는 피가 갈 데가 없죠. 그럼 여기에 고이는 거죠. 지혈을 못하죠. 그러면 피가 고인 상태로 뇌를 누를 거예요. 그 무게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두통, 통증이 이제 지주막하출혈에 온다 하고요. 얘는 지금 카테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얇은 철사로 주로 혈관은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주막하출혈은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끼리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333 질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30% 사망하시고 오시다가 30% 사망하시고 오셔서 30% 사망하신다고. 예, 333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지주막하출혈은 그만큼 위험한 그런 질환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피가 났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뇌 구조 힘들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비유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뇌에 관련된 우리 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출혈성 뇌졸중.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혈관이 터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이라는 게 뭐냐면 뇌 혈관이 막혀요. 막히면 반대쪽으로 피가 많이 못 가죠. 피가 많이 못 가면 반대쪽에 피가 비잖아요. 피가 빈다는 의미에서 빌허자, 피혈자, 허혈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도 뇌도 마찬가지고 허혈성이라고 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많이 못 가서 발생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터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질병 분류 코드 I60 지주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비외상성 뇌내출혈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63 뇌경색을 허혈성 뇌졸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뇌색전, 뇌혈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색전이라고 할 때 이 색이라는 게 뭐냐면 마개라는 뜻이에요. 마개 색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혈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혈소판 같은 것들이 깨져가지고 얘가 이제 바깥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피가 나면 안 되니까 응고시키는, 그래서 이제 수리공의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이 바깥에서 피가 나면 응고시키고요. 얘가 산소랑 만나면 딱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정이 안에서 상처가 아물도록 해주는 건데, 만약에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만약 혈소판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응고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 덩어리가 되겠죠. 이 피 덩어리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얘를 어떤 혈관 벽 위에 붙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떡, 혈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전이 있으면 울퉁불퉁한 혈관에 혈전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면 또 다른 놈이 깨지고 또 붙고 하면 혈전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커지면서 혈관을 막아요. 혈관을 막으면 뒤에서 밀려오던 혈액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압력이 세져요. 그러다가 어떤 충격이나 어떤 고압의 어떤 이슈가 생겼다. 전기적 자극이 생겼다.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혈전이 뚝 떨어질 수 있죠. 혈전이 뚝 떨어진 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심장이나 뇌 쪽에 혈관을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뇌색전 같은 경우는 뇌 이외의 부분에서 생긴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뇌동맥을 막는 그런 뇌경색을 우리가 뇌색전이라고 하고요. 그냥 뇌동맥, 뇌 안에 있는 혈관 안에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을 통상적으로 뇌혈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 안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뇌내출혈. 특히 그 뇌 중에 우리 경질막과 연질막 사이에 거미줄 형태로 되어 있는 지주막 아래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지주막하출혈로 구분한다. 요거 여러분이 용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뇌동맥류인데요. 뇌동맥류는 지금 밑에 보시면 주머니 모양의 낭동맥류, 그 다음에 우리 그 큰 어떤 그 방추, 어떤 그 자루 모양이죠. 자루 모양의 방추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동맥류는 뭐냐면 한마디로 류자가 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꽈리. 예, 꽈리 그 예전에 우리 이제 꽈리라고 하는 식물 있잖아요. 겉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만 그 안에 보면 꽈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가 안에 달려 있거든요. 그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혈관이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혈관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가 수십 년 동안을 와서 부딪히고 갈라지고 와서 부딪히고 갈라지고 하면 여기 부딪히는 부분의 혈관이 혈액이 부딪히면서 갈라지니까 얇아지지 않을까요? 약해지지 않을까요?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아지 만드는 긴 풍선 있잖아요. 풍선 한쪽을 우리 사포로 살짝 간 다음에 물을 넣어요. 그럼 처음에는 풍선 모양대로 물이 쫙 들어가는데 더 이상 물이 들어갈 수 없게 빵빵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포로 갈아놓은 얇은 쪽이 얇으니까 그 위로 물이 볼록 튀어나오겠죠.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뻥 터지겠죠.
이렇게 얇아진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처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코일 색전술이라 해서 백금으로 만든 얇은 코일을 그 부풀어 오른 데 안에다가 막 채우는 거예요. 꽉 피가 못 들어가게. 피가 더 들어가면 터질 건데 코일로 꽉 막아 놓으면 피가 못 들어가니까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클립 결차술이라 해서 우리 그 콘프레이크 같은 거 먹고 나면 눅눅해지지 말라고 딸깍 잠가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부풀어 오른 입구 쪽을 클립으로 딸깍 하고 결차라는 잡아놓는 거예요. 피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거 하지 않으면 얘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림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코일 색전술은 카테터라고 하는 얇은 철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통 뚫으냐면 여기 사타구니에 대퇴정맥이나 대퇴동맥을 뚫어가지고 거길로 얇은 철사를 넣어서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이 카테터라고 하는 얇은 철사가 클립을 열었다가 딸깍은 못하죠. 오른쪽에 있는 클립 결차술은 두개술이에요. 머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은 카테터로 가능하고 클립 결차술은 두개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카테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노랗게 기름이 꼈는데 기름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혈전이 피 덩어리들이 엉겨서 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피 덩어리가 엉기면 몸 바깥에서는 딱정이가 되지만 몸 안에 혈관에서는 어떤 모양일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면 선지, 국 끓이기 전에 선지 있죠. 그런 게 혈관을 꽉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퇴동맥을 뚫어요. 거기에 얇은 철사, 카테터라고 하는 얇은 철사를 놓고 초음파를 보면서 그 막힌 데까지 도달할 수 있게 카테터를 막 밀어 넣어요. 그리고 카테터가 혈관을 따라서 막 가서 그 막힌 데 가서 딱 도달해요. 위치를 딱 잡으면 안에다가 바람을 확 집어넣어요. 압력을. 그러면 카테터 앞에 고무풍선이 있거든요. 고무풍선이 확 불리죠. 그럼 상상해 볼게요. 선지가 꽉 차여있는 혈관에 그 철사가 싹 들어갔어요. 여기서 고무풍선을 확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 덩어리들이 고무풍선이 확 불면서 으깨지겠죠. 으깨진 상태면 지금 고무풍선이 불었으니까 피가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고무풍선이 막고 있으니까 피가 못 가죠. 압력이 세졌죠? 이때 고무풍선의 바람을 샥 뽑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고압의 피가 밀고 나가면서 으깨진 것들 뚫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얘가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협착이 돼가지고 얘를 넓혀줘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카테터 고무풍선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압착된 철망을 같이 끼워요. 요 그림이에요. 지금 1번 그림이 뭐냐면 카테터에 지금 이제 양쪽에 기름이 막 있는 양쪽에 이 기름기 쪽에 카테터 끝쪽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얇은 철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같이 밀어 넣은 거예요. 위치를 잡았어요. 그 상태에서 바람을 확 불어요. 그러면 고무풍선이 으깨는 거하고 철망이 으깨는 거하고 누가 더 잘 으깨질까요? 철망으로 으깨면 더 잘 으깨지겠죠. 그 상태에서 바람 샥 뽑으면 뒤에 고압의 혈액들이 으깨진 건 밀고 나가고요. 철망은 착 펼쳐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3번처럼. 그러면 양쪽에 우리 기름들은 으깨져서 밀려나가고 그리고 좁아져 있던 혈관은 철망이 쫙 펼쳐지면서 넓혀주기 때문에 협착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우리 심혈관, 뇌혈관 모든 혈관 질환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열지 않고 수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요. 뇌 경고신호 다음은 퇴장입니다. 자, 제목부터만 너무 살벌하죠.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뇌혈관 질환에서요. 우리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하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고객님들한테 문자 보내시면서 뇌졸증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증상인 줄 알고요. 그럴 수 있죠. 일반인들이 뭐 병명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뇌졸증은 한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뇌자에다가요. 졸업식 할 때 졸자, 끝날 졸자, 거기다가 영업중 할 때 가운데 중자 씁니다. 그러니까 뇌졸증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뇌가 끝나가는 중입니다. 뇌가 죽어가는 중입니다. 살벌한 병명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몸 가운데 바람 맞는다고 중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 우리 축구할 때 우리 옐로우 카드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퇴장이잖아요. 그래서 경고 신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제를 정했고요. 자, 어프로치는 그 경고 신호와 관련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교차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황색 신호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네, 당연히 멈춰야죠. 경고 신호인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블랙박스 보면 그러다가 큰일 나시는 분 많잖아요. 얘는 뇌가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일 난다. 반드시 멈춰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이름은 뭐냐? 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다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컨설턴트님들이 요 병명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통상 뭐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냐면 뇌와 관련된 병원에 가시면 항상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외국 자료라서 B FAST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 안 쓰는 데도 많고요. 이제 통상 FAST라고 많이 써 있죠. B가 이제 밸런스, 갑자기 중심을 잃거나 어지럽거나 아이가 이제 눈이 흐려지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보다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FAST예요. FAST가 영어로 빨리, 빠르게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F가 뭐냐면 face, 얼굴이에요. 강의를 듣는데 얼굴에 막 마비가 와요. 또는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무르겠죠. 왜 이러지? 주무르면 짧으면 수초, 길면 수시간 이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거죠. 잠을 잘못 잤나? 피곤한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저 말초 어디선가의 혈관에서 지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못하니까 그게 지금 얼굴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병원을 찾아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A가 암스예요. 팔다리. 강의 듣고 있는데 갑자기 팔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이러지? 이렇게 운동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못 잤나? 피곤한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S는 스피치.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눌해져 말이. 내가 들어도 내가 이상해. 내 말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타임, 골든 타임 이내에 병원으로 와라. 왜 그러냐? 이런 증상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올 확률이 30%예요.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뇌경색에 발생한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만약에 뇌경색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자, 혈관성 치매 정의가 뭐냐면 반복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세포의 손상에 의한 치매거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뇌혈관 질환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뇌혈관 질환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괜히 왔네 하면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뇌졸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 무시하지 말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에서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환자 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뇌졸중 환자를 봤더니 뇌경색 환자가 49.8%고요. 뇌출혈 환자가 10%. 그러니까 뇌경색 환자가 5배 정도 많아요. 당연하겠죠. 막힌 다음에 터질 거니까요. 그런데 사망 비중을 봤더니 뇌경색 사망자가 35%, 뇌출혈 사망자가 30%,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발생률은 뇌경색이 높지만
치명률은 뇌출혈이 높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뭐냐면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나이를 먹을수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뇌경색은 완벽한 퇴행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뇌경색 조심하셔야 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배만 볼록 나왔죠, 지금. 배만 볼록 나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환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뇌경색처럼 급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50대와 70대 비교하면 지금 70대가 60대보다도 작아졌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거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위에 제목에 써놨지만 뇌경색은 나이가 들수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고요. 뇌출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하셔야 되는 질환이고, 우리 드라마 작가분들이 우리 전 국민의 상식 전부 다 파괴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막 화내다가 갑자기 혈압 하고 쓰러지잖아요. 혈압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그게 뭐예요? 그게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일 거예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는 없고요. 그 혈압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압력이 세지니까 약해졌던 혈관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뇌출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출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생명을 살리는 골든 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응급실 도착한 시간 중앙값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정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에는 200분, 3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180분이잖아요. 근데 2016년에 198분, 18년에 214분, 2020년에 230분, 230분이면 거의 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4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왜 이러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나마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55.1%지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4%만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졸중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가장 먼저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고요. 여기에서 4시간보다 3시간보다 중요한 숫자 하나만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 4분이에요. 4분. 4분이 뭐냐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4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이태원 참사 때 온 길에 막 CPR 하고 있을 때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4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들어오시면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뇌졸중이. 근데 4분부터는 뇌세포가 괴사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4분과 3시간 중간 어디쯤에 들어오시면 병원에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4분부터 그 시간까지 괴사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뇌세포와 심장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가 담당했던 기능들은 앞으로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얘는 후유증이 불가피한 병이에요. 편측 사지마비가 올 확률이 90%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심하냐, 그래서 아주 한쪽을 못 쓰느냐, 약간 불편한 차이가 있지만 90%에게서 편측 사지마비가 오고요. 대소변 장애가 80%고요. 언어 장애가 50%고요. 인지 장애가 50%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내가 뇌혈관 질환이 걱정이 된다. 가족력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나는 뇌혈관 질환을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어떤 특약을 같이 권하셔야 되냐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함께 권하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뇌졸중에 와서 뇌졸중이 걸렸는데 내가 발생이 됐는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해야 돼요. 그때 내 바로 옆에 뇌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 뇌 전문의가 모든 환자를 제치고 저를 처치해야 돼요. 그럴 확률은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 반드시 가입하시도록 하시고, 두 번째, 저희 아파트에 뇌졸중 완쾌 되신 어르신이 사세요. 왼쪽 마비되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출근할 때마다 부인하고 같이 나오셔서 산책하시거든요. 제가 MSG 조금 보태면 한 10m 걸어가시는데 10분 정도 걸리나 봐요. 진짜 힘겹게 걸어가세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왜요? 예, 지금 완벽한 간병인이 살아계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 치매 걸리시면 자제분들이 똘똘 뭉쳐서 돌보잖아요. 그쵸? 예, 그런 집이 어딨어요. 대부분 요양병원 보내죠. 만약에 이분 만화님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분 지금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하고 산책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간병비 특약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김일성, 김정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분들 중에 우리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뭐 저희가 뭐 상대국이긴 하지만 우리 김일성, 김정일 그 뭐 독재를 유지하고 뭐 세상 전부를 가질 것처럼 했던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당했던 그게 이제 심장마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한 주제로 한번 삼아봤고요. 자, 심혈관 질환을 이제 고객들에게 처음 이야기를 한다. 어프로치 화법은요. 사랑합니다의 세계적인 공통어는 무엇일까요?로 이제 저는 정해봤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트.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다 알잖아요. 이 하트가 뭐예요? 이 하트가 심장을 우리가 형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하트 모양에서 요 위에 양쪽에 동그란 게 이제 심방이고요. 아래쪽으로 길쭉한 게 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생긴 요 모양은 이제 심장이라서 내 마음을 전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모양을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를 이제 어프로치 화법으로 썼고요. 자, 우리 심장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약들을 보면 각 특약의 여러 가지 우리 심장의 부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염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때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트 모양의 위쪽이 심방이고요. 아래쪽에 길쭉한 게 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심방과 심실을 좌우로 구분할 때는 기준점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제 입장에서 왼쪽이 좌심방, 좌심실이고요. 오른쪽이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피가 들고 날 텐데 여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피가 역류하거나 뭐 자기 맘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막이 있죠. 이 막을 우리가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피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간다. 그러면 막이 열리겠죠. 그러면서 피가 쭉 내려가고 다 내려가면 다치겠죠. 이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게 심장 판막증인데요. 왼쪽에 우리 지금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은 두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막을 이천판이라고 하고요. 이천판의 이제 다른 명칭이 뭐냐면 승모판이라고도 불러요. 오른쪽에 우리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판은 세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삼천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심근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위에 들고 나는 큰 혈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피, 나가는 피, 들어올 때 들어오는 피를 받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상대정맥, 아래에 있는 거를 하대정맥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상대동맥, 아래에 있는 거를 하대동맥이라고 하고요. 폐와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이게 폐정맥, 폐동맥 이렇게 불러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우리 심장은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켜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위에 대정맥이 있지만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 전체에다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뿌리처럼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심장을 싹 빼면 심장이 쓰고 있는 나무로 만든 왕관, 월계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왕관 관자의 모양 상자, 걔를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피가 반대로 못 가니까 심장에 피가 비겠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좁아지면 피가 많이 못 가니까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심한 운동 같은 거 할 때 심장이 쪼이고 아프거든요. 이게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좁아지게 되면 피가 못 가면서 심장이 멈추는 거.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심혈관 질환은 크게 저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해서 허혈성 질환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이나 이럴 때 2대 질환 또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사망 원인 2위는 심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심이 심혈관 질환이 아니고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심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이외에 나머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뇌혈관 질환은 뇌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은 별도로 구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심장 질환으로 분류하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2대 질병이다 그러면 뇌혈관, 심혈관이 아니라 뇌혈관, 심장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도 알아주시고요. 요게 지금 심장 질환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 요게 이제 심혈관 질환, 다른 이름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기타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부정맥과 심부전이에요. 부정맥은 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뛰는 거를 빈맥, 천천히 뛰는 거를 서맥이라고 하고요. 떨리면서 뛰는데 미세하게 규칙적인 떨림이 있는 것을 심방세동, 그 다음에 거칠게 불규칙한 떨림이 있는 것은 심방조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이 고장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심부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질환을 심장 판막 증상이라고 하고요. 심근 질환은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그리고 여러분 판매하시는 보험 상품에 각각의 특약들에 있는 용어들은 도대체 어느 부위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심장질환의 유병자 중에 절반은 허혈성 심장질환. 그래서 보시면 협심증이 대략 40% 정도 되고요. 심근경색이 7.2%.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심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이고요. 부정맥이 25.2, 심부전이 13.5, 나머지가 14.0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정맥과 심부전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질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2019년, 20년, 21년 사이에 협심증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심근경색,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고요. 부정맥,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기타 심장질환 보시면 기타 심장질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지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 밑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게 이제 시작점이죠.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절대 수치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니까 절대적으로는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남자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심장질환이 위험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누가 더 위험한가, 어떤 게 더 위험한가를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주황색이요. 여자분들은 칸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숫자를 안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숫자를 바깥으로 뺐잖아요. 근데 왼쪽에 보면 남자들은 숫자가 안으로 다 들어가 있죠. 남자가 더 큰데요. 남자가 더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많은 게 뭐냐면 맨 위에 주황색, 심근경색이에요. 여자분들은 다 남자들보다 작지요. 주황색도 작고 노란색도 작고 하늘색도 다 작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게 하나 있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왼쪽에 남자보다 크죠. 파란색이 뭔가 봤더니 심부전이에요. 그래서 기타 심장 질환 중에서
남자는 심근경색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보시면 그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망자는 어떠냐? 보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43.7%예요. 절반 조금 안 되죠. 기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지금 56.3% 훨씬 더 많거든요. 성별로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타 심장 질환이 8,236명, 근데 허혈성이 8,486명, 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허혈성이 6,250명, 기타 심장 질환이 10,07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허혈성과 기타 심장 질환이 비슷하지만 여자는 오히려 기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 상품 구성상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치명적인 것은 심혈관 질환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만약에 보장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심장에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신 경우에는 그분은 기타 심장 질환, 특히나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한 보장 이것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단 1초도 멈출 수 없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 주제는요. 달리는 차에서 발생한 화재만큼 무섭습니다.입니다. 우리 몇 해 전에 뭐 어떤 그 브랜드의 차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계속 불이 나가지고 리콜되고 막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말이 그렇지 고속도로 달리는데 차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요. 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고객님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저의 어프로치 화법은요. 고객님 꽉 막힌 교통체증 속 터지시죠? 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날도 그렇지만 보통 때 우리 출퇴근 시간에 주요 도로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출퇴근 시간에 딱 끼면 오도 가도 못하고 진짜 답답하죠. 특히나 명절 같은 때 왜 고향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에 그냥 꽉 차 있는 차를 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심장으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한다.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프로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리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뭐냐? 우리 뇌혈관 질환하고 동일하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상동맥이 정상일 때는 피가 잘 흐르는 거죠. 근데 지방선조, 그래서 이제 한쪽 벽에 이렇게 노랗게 기름이나 혈전 같은 게 끼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두 개가 만나면 플라크가 되고 그러다가 얘가 더 막히게 되면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피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쪼이는 협심증이지만 지금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막히면 피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심근경색에 이르는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심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발생률과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환자 수를 보면요. 협심증이 지금 65.1%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12.2%. 협심증이 심근경색보다 한 5배 정도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사망자는 어떠냐? 심근경색이 69%, 거의 70%고요. 협심증은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협심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만성 허혈심장병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하고 비슷하게요. 발생은 협심증이 많이 발생하지만 치명률은 심근경색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 성별로 이제 우리가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두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의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이제 환자 분포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이 협심증이거든요. 협심증은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노란색 남자가 훨씬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이죠. 특히 남자는 언제 위험한 것 같아요? 50대, 60대 이때 남자가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절반 수준이다가 7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쫙 따라 올라서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중년에 40,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년에 협심증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노년기에 협심증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면 심근경색증이에요. 심근경색증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위험하죠. 여자분들은 지금 60대까지도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지금 엄청 산처럼 치솟아 있는 모양을 보이죠. 남자분들이 훨씬 위험하고요. 여자분들도 70 넘어가시면서 협심증보다는 조금 위험은 덜하지만 심근경색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정리하면 심장과 관련된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질병을 하나 딱 찍는다 그러면 심근경색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면 50대 이후 넘어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냐면 우리 심근경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 심혈관 질환도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쓰리고 질환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고지혈이나 고혈압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혈관 초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우리 특별히 심근경색을 포함한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은 수술비가 굉장히 비싼 그런 질환이에요. 맨 오른쪽에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지금 이제 약간 옅은 금색깔과 짙은 금색깔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옅은 금색깔이 뭐냐면 심장 수술이죠. 그런데 관상동맥 우회수를 제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카테터 얇은 철사를 이용하거나 그 위에 스텐트, 철망을 끼워서 하는 수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 심장 수술은 직접적으로 뭐 개흉을 해가지고 가슴을 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퇴동맥을 통해서 사타구니로 수술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그런 수술이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관상동맥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지나치게 협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꽉 막혀서 뚫기가 어렵다. 카테터가 들어가기가 되게 좀 어려운 위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관상동맥을 잘라요. 그래서 자른 걸 이어 붙이는 거죠. 만약에 이어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인공혈관으로 이어 붙이거든요. 결국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간다는 의미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인데 관상동맥 우회술은 카테터로 할 수가 없죠. 카테터로 자르고 붙이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슴을 여는 개흉술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카테터나 스텐트를 이용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반드시 가슴을 여는 개흉술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제외한 심장 수술은 3,436만 4천 원이고요. 평균값이.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술이 3,440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3,400만 원대 굉장히 비싼 수술이고요. 초록색을 보시면 뇌수술이에요. 뇌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이든 그렇지 않은 심장 수술이든 간에 어렵다는 뇌수술보다 비용이 1.5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맨 끝에 회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주요 33개 수술 평균 수술비예요. 그게 371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무려 지금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술비 담보 특약에 대해서는 고객님들마다 호불호가 있지 않던가요?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수술비는 진짜 필요하니까 꼭 넣어야 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내가 평생 수술 몇 번 하겠어. 수술할 때 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다달이 돈을 내는 건 아까운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비 담보특약은 상당히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명확한 그런 담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심장에 대한 걱정이 돼서 내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한다면 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심장 수술이 가능한 것만큼 높게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심장은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뇌수술의 1.5배, 주요 33개 수술 평균의
10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얘는 뭐냐면 중요한 수술이 아니고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다빈도 수술. 그래서 1등이 뭐냐면 노년 백내장이에요. 어르신들 백내장 하면 많은 분들이 검은 눈동자 주변에 하얗게 되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증이고요. 바깥으로 보기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왜 백내장이냐면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앞에 하얀 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백내장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지금 이게 2022년 기준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수술 건수가 연간 55만 건이나 되는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 절대 위험하거나 엄청 비싼 수술 아니고요. 얘는 그냥 시술처럼 하는 수술이 1등인 거예요. 2등이 뭐냐면 치행 및 항문주의 정맥혈전증, 결국 치질 수술이고요. 기타 백내장 수술이고요. 담석증, 요즘 뭐 담석 있으면 많이 하시는 수술이고 급성 충수염, 이게 맹장염이잖아. 맹장 수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릎 관절증 보시면 중요한 수술이 아니에요. 힘든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이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탑 20, 이 상위 20개 중에 우리 심혈관 질환이 2개가 다 들어갑니다. 10등이 협심증 수술이고요. 16등이 급성 심근경색증 수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심장은 수술비가 굉장히 비싼 질환이에요. 특히 뇌수술의 1.5배, 주요 33개 평균의 10배. 그런데 수술이 불가피한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상위 20개에 2개가 다 들어갈 만큼. 그만큼 수술 빈도가 잦은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심장이 걱정이 된다면 보험을 준비할 때 수술비 담보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객님들 만나시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 1초도 멈출 수 없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